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우선 오늘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입니다. 실전 경매 20강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경매의 종류에서 이제 실질적 경매에 대해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제3자의 강제 경매 신청 두 번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경매로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였을 경우에 제가 이 전반부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적에 소위 이제 낙찰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겠지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서 입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 자료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은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빌라 같은데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그 경매 물건인데 두 건 다 전부 다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한 건은 낙찰받으신 분이 말이지요.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이 4억 6,700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저당권을 15억을 설정해 버렸어요. 그건 한 3배 정도의 낙찰받은 금액에 3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이제 그 설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 다른 분은 보면 말이죠. 똑같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당권 전혀 설정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가 진짜 이거 두 건 다 경매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변경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일단 자료 화면에 보시는 그 자료 보시니까 제3자의 강제 경매 신청, 여기 이제 소위 실질적 경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강제 경매가 진행이 신청이 되었다 또는 임의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 했을 때는 그 전 단계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하자. 그래서 임의 경매다 했을 경우는 선순위가 경매 신청했느냐 아니면은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느냐. 그죠? 만약에 이제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다 이랬을 때에는 대위 변제라든지 또는 무익료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면 이 강제 경매 신청은 더더욱 더 대위 변제 또는 무익료에 의한 그 낙찰받더라도 내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그런 확률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신 상태에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시고 물건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현장 나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인 상태에서 현장 나가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 먹어봐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말이 현장 나가가지고 물건 껍데기 뜯으면 뭐합니까? 일반적 경매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제가 그 카페에서 오프라인 강좌를 진행을 했거든요. 하였을 적에 항상 이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뭐냐면요. 현장 실습 앤더 법원 경매 법정 실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가 대항력이 뭔지 확정일자 뭔지 기본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물건 보고 말이지. 물건 보여주면 뭐 할 거냐고요. 괜히 수업료만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다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방송 있잖아요.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건 개그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죠? 또 현장 나가가지고 물건도 안 보여주는데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신 분들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구독 탈퇴하시라니까. 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 말이죠.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한다. 기본에 탄탄해야 된다. 모래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완전 철옹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근데 철옹성을 만드는 그 과정에 그렇게 몇십 년 걸리냐, 무슨 몇십 년이 걸려야 봐가지고,
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팍 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길어봤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경매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남한테 의존 안 하고 말이죠.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경매 정보지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입찰 들어가고 낙찰 받고 그다음에 그 명도 대상자하고 협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물 보시다 씩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돈 못 벌어. 자,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요 교재는 보면 생생경매는요 보면 이게 뭐 몇 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 나와 있네요. 22페이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니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여기 일단 교재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자가 법인입니다. 법인인데요. 법인인데 이게 요즘은 또 경매 정보제도 간혹 가다 보면 바뀌더라고요. 근데 전세권자 법인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7,800만 원인데 이게 인수래요. 왜 인수지? 이게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인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교재에다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이게 인수 아닌 소멸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강제경매에서 서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건 뭐 경매도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서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경매 신청권자 누구지? 강제경매 신청한 제3자고는 야, 이랬을 적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 사람 배당 요구했나? 했구나. 그러면 이거 봐가지고 배당 요구했으면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서 뭐 참여해서 배당 보고 땡 끝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보니까 얼마다? 1억 5,700만 원에 낙찰 되었다더라. 그러면요, 순순히 전세권자 이 사람 전액 다 자기 채권액 받고, 여기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채권자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이원하고는, 각자 자기네들 청구 채권 금액 아니십니까? 1억과 2억 7,300만 원이니까. 즉, 제우소입니다.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제우소인데, 그래서 7,800만 원 받고 경매비용 포함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1억 5,775만 원인가요? 근데 1억 5,800 정도 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우스가 7,800만 원을 배당받아 간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봐가지고 7천만 원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냐? 땡땡땡. 야, 이 8천만 원이네. 이게 얼른 암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몰랐대요. 근데 이런 걸 이런 이런 카페나 이런 경매 강의 할 때 이런 거 집어넣고 왜 시간 때워야 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때 강의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그래서 나머지 배당 금액 8천만 원이 일단 가압류권자하고요, 강제경매 신청권자 둘이는 같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2억 7,400에 1억이 하니까 3억 7,300만 원이 이게 분모에 들어가요. 분의 2억 7,300, 이게 안본비례 배당이잖아요. 분의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 받고 땡 끝나버린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실질적 경매 사례는 다 마칩니다만은 일단은 강제경매 신청이 되었다더라 했을 적에는 대위변제 가능성 실행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면 경매하지 마요. 할 필요 없어. 괜히 그런 사람들 경매했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은 뭐 할지라도 이혼당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강제경매는 그럼 대위변제 가능성 있나? 이 경우 같은 게 대위변제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인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한 1, 2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지문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6번에 보니까 형식적 경매. 이게 아마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전 사건에 있어서 유치권 신고,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 보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어요. 1009호 호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황모 씨라는 분이 2,857만 원에, 그건 3천만 원에 입찰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유치권이 신고되었다 했을 적에는요, 유치권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가짜면 좋겠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하느냐? 유치권자 가만 안 있겠지요. 유치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다? 유치권자 그럼 경매 집어넣겠네? 유치권자 진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학문적으로 뭐 소수설, 다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유치권에 있는 물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치권자가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뭐냐? 유치권 진짜 같네? 근데 유치권자가 자기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다?
2억을 내놔. 2억이래, 2억. 어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럼 제가 맨날 써먹는 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유치권자한테 2억을 못 주죠, 그죠? 저 사람 유치권자는 나한테 자기 공사대금 2억이니까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못 줬을 적에 유치권자는 과연 나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지? 그 안종현이 남 죽여봐라 해가지고, 안종현이가 낙찰받은 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자는요, 본인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된답니다. 그래서 안종현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본인, 유치권자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자 확 경매 집어넣어 버립니다. 확 경매 집어넣지. 그러면 안종현이는 내가 저 사람이 요구하는, 제 말씀 찬찬히 잘 들으십시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2억이라는 돈을 못 주었을 적에 그 유치권자는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확 경매 들어오겠지. 그러면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을 확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뭐지? 그러니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간단해요. 딴 거 없습니다. 저당권 빡 설정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당권 풀로 설정한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을,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본인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끝내죠. 우리가 막 그냥 이론적으로 막 하면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저 물건 대단히 좋아. 근데 유치권이 딱 걸려있는데, 그럼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경매법정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만 말 그대로 막 두 자리 숫자를 막 덤벼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유치권이 딱 걸려있다면, 여기 하자가 있거든요. 야, 하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입찰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한 번 유찰될 거 2번, 3번, 4번 이렇게 유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버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 항상 우리는요, 경매 대상물은 부동산이니까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그 자체의 어떤 말 그대로 참 물건이 괜찮은지 그걸 보고 물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근데 아이고 요거 보니까 유치권에서 이게 하자로 딱 걸려있네. 하자로 걸려있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부시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유치권자하고 이제 대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면에서도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자는 나 이 집을 짓는데 내 공사대금 2억을 못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딱 낙찰자 당신이 나한테 2억을 주면 내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 당신한테 넘겨줄게. 그럼 안종일이가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알았어요. 근데 주머니에 쑥 뒤져보니까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면전에서 못 줘 하면 또 유치권자 열받으니까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진짜입니다.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요즘 허위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봐봐. 저는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허위 어떤 조장을 안 합니다. 불법을 조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아마 대출을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돈 많은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친구분들한테 개인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죠. 저당권 설정한다 보니까 분명히 금전 흐름은 만들어 놔야겠죠, 그죠? 금전 흐름, 예를 들어가서 1억 설정했다 그러는데 등기만 1억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억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돈이 잠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도 흔적을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징징거린단 말이죠. 돈 없어요. 없는데 어떡해.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유치권자는 어떻게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은 유치권 소멸, 유치권 죽어버려요. 죽어.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발 유치권자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 신청하길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요, 유치권자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이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억이잖아요. 2억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한 결과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갔네?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 뭐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일단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치권은 소멸된다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유치권에 있는 물건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유치권자가 있구나 이랬을 적에 그냥 멍 때리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유치권자 배당 순위는 제가 지난 영상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일반 채권자죠.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어떤 지위를 가진다. 일반 채권자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를 먼저 떡하니 설정해놔 버린다더라 하게 되면 너무 또 과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유치권자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름대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뭐, 지 욕심만 채워가 말이지. 1억에 낙찰받아가지고 말이지. 이 저당권 10억을 설정한다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야 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은 봐가지고 진짜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가짜라 그러면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당신 한다면 경매 방해했다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되는데, 진짜다 했을 경우는 어떡하느냐. 뭐, 제가 이런 유치권의 물건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여서 나름대로 수익을 뭐 창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되죠.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유치권자랑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합니다. 유치권자는 2억이랍니다. 그래? 내 주머니에 마침 2억 있네. 2억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근데 주면 끝나. 근데 돈이 없어. 못 줘. 못 줬을 적에 유치권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것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주시하신다면은,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고 나서 크게 낭패를 보지는 않을 것인데, 이제 간혹가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요 자료를 보시면 말이죠. 이게 본건이 1009호입니다. 황모씨라는 분이 약 한 3천만 원으로 하죠. 3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다 치자. 경매 비용하고, 경매 비용에 따른, 경매 비용이 아니고요. 등기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3천만 원에 본인의 전체적인 금액이 투입됐다. 이거죠. 그런데 요 밑에, 자료 보시게 되면요. 땡땡 건업에서 공사대금 2억 5,800만 원 유치권은 뭐 신고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치권 신고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이 법인에서 말이죠. 유치권 신고했다면 그 사람들 할 일 없어가지고 유치권 신고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대금이 정산이 안 된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이 5억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1억, 2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특정 물건이죠. 그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채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하고 생쇼를 하는 것이지. 아무런 무엇도 없는데 그냥 아이고 심심하니까 우리 유치권 신고하자. 그런 법인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유치권 해가지고 허위 가짜 유치권자를 내세워가지고 일부러 고의로 입찰 금액을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유치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허위 유치권을 앞세워가지고 일부러 다운시킨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일종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멈칫한단 말이죠. 투자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 내 낙찰 받고 나서 또 가짜네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유치권 신고되는데 그 사람이 유치권자 진짜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주머니 돈이 없네? 이런 식으로 가짜면 나가 진짜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본인이 경매 신청하든지 속으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유치권에 소멸 사유가 보면 말이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도 보면요.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24시간 내내 유치권자는 이거 유치물을 깔고 앉아있을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 하면 유치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보면요. 간혹가다 유치권 신고 들어온 게 있거든요. 무슨 인테리어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마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 가서 만나시라니까. 임차인 만나기가 무서워요. 그런 분들도 경매하지 마세요. 그냥 초인장 눌러요. 막 들이밀어버려요. 들이대는 것이죠. 그죠?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거지. 나 사실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 신고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입찰 못 들어오겠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사람은 우리가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이 신고한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하고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좀 일단 떠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혹시 이제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유치권자하고 어떤 그 다툼이 있을 적에 그것 하나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이 멸실된다는 거,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이게 토지 건물 소유자 A인데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을 멸실시켜 버리고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버립니다. 신축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건물과는 동일성을 결례하는 새로운 건물이 떡하니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등기는 안 돼 있고 점선이니까 A 명의로 되어 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 자기 비용으로 집을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건물은 등기 안 돼 있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만 경매가 넘어왔다. 이게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는단 말이죠. 토지만 경매 넘어왔으니까 지상 건물은 제가 A 점선을 했으니까 등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 보니까 지상 건물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 말이지 유치권 어쩌고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B 입장에서 웃기는 소리가 앉아있네. 이 사람은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내가 열받으면 있잖아, 확 건물 부셔버린다. 이거 부셔버린다. 건물 부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이 사라져버리죠. 그럼 유치권도 빠이빠이 끝나버린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이 그 3천여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제 땡땡 건업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얼마 받으려고 1억 6천여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경매 신청해가지고 김땡모 집에 세 사람이 공동을 해서 4,300만 원에 낙찰 받은 듯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보니까 나중에 또 제가 경매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또 취하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세요. 2009년 8월 4일 날 해가지고요, 황모 씨라는 분이 아까 2,700 얼마인데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낙찰 받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니까 땡땡건업에서 유치권자입니다. 8월 4일 날 소유권 이전했다. 근데 11월 13일 날 했잖아요. 이미 그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은 형식적 경매라서, 근데 이것은 이제 담보권 실행의 예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의 경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요건 담보권 실행은 아닙니다. 왜냐면 땡땡건업에서는 요 본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본건이 만약에 1억 6,300만 원 달라고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4,300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낙찰됐죠, 그죠? 낙찰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경매가 취하가 안 됐다 그러면요, 땡땡건업에서는 일단 요 경매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네 다 받아가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요, 야, 그러면 1억 6,300만 원인데 여기서 4,300만 원 받아갔으면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어떻게 1억 2천만 원 빠이빠이빠이 완전 끝나버려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건을,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황모 씨가 3천만 원 투입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땅전 한 푼도 원금을 회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2009년 8월 4일 날이죠. 8월 4일 날 등기 이전해가지고 2010년 5월 달에 낙찰받고, 만약에 한 2010년 7월 달쯤에서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2009년 8월 달에서 2010년 7월이면은 1년 안 되죠. 그죠? 좋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배당기일이 잡힌다. 근데 봐가지고 이분 같은 1년 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3천만 원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홀라당! 3천만 원 까먹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경매인들 중에서. 재밌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그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카페 스텝 한 분이, 다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픈하는 거. 근데 이런 정보 내용은요, 근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좀 더 보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전달해 드린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경매 기본적인 교육해가지고, 굳이 경매 학원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 경매학원 많이 나가더라고. 혹시 그거 나가면 거기서 주최하는 사람들, 소위 강사나 교수님들한테서 말이지, 코칭을 받을까봐, 나만 또 의존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간만에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생력입니다. 누구한테 어전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학원 나갔습니다. 이게 한두 번 정도는 도움 주겠죠. 근데 그다음부터 도움 안 줘요. 도움 준다 할지라도 중간에 뭐가 끼어야 됩니까? 컨설팅 수수료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예. 보통 이렇게 낙찰 받잖아요. 그죠? 유치권 이런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럼 뭐가 일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낙찰받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거 1년에 한 번 몇 건 낙찰받고, 요즘 또 뭐 세금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가 또, 부동산 치러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뭐 하려고 봐가지고 그 비싼 경매 학원비 내고 말이죠. 또 컨설팅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지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또 언제 쓸데없는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분이 나름대로 어떤 안전장치를 다 갖추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게 밑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화면 좀 확대해 볼까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려야겠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니까, 이분이 아까 뭐 2,700 얼마인가 낙찰받았잖아요. 이번 보니까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이제 책을 볼게요. 2,700, 아이고, 또 빨리 찾으려니까. 2,857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2,857만 원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등기비용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 한 3천만 원 들어갔다. 일단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경매 투자 왜 합니까? 생판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적선, 선을 쌓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경매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딱 배팅했습니다. 그것도 2009년도 같은데 지금부터 10년도 더 됐잖아요. 12년 전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무런 좋지 않잖아. 이게 보니까 8월 달이다. 근데 11월 달이다. 물게 한 3개월 정도, 90, 11, 3개월이죠. 3개월 정도 어떤 나름대로 어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그 유치권자들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분이 낙찰받아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 했을 적에 중간에 말이죠. 이런 뜻이 저당권 등의 이런 권리가 설정될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소유권 이전을 하느냐, 요걸 다 예의주시하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됨과 동시에 팍 해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그런 어떤 민첩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그 인천 쪽에 무슨 뭐 건설회사 한단 말이죠. 본인들이 유치권 신고하고 나서 유치권 신고된 물건인데 그 낙찰되고 나서 3년인가 4년 있다가 경매 신청했더라고. 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경매 신청하는지 도대체는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말이죠. 경매를 뭐 당하신 분이 계시다 또는 뭐 경매를 뭐 실제 하신다 그런데 유치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요. 만약에 경매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요. 간단하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면 못 주는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이 양심불량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데 그게 무슨 양심불량입니까? 그게 뭐 사기입니까? 사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가짜면 당신 경매 방해죄라서 확 경매 방해죄 이게 또 형사처벌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부천지청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유치권 주장했다가 10개월 징역 먹은 판결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까불면 유치권까지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가 잠깐만요. 다음 사례가 어떤 거냐니까 여기 말고요. 그 다음 사례는 요 이제 교재 우리가 29페이지 나와 있는 시형지식 경매 7번인데 이건 이제 유치권자 통해서 유치권을 틀어버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요 2편에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